부동산 청약 시장이 점점 살아나면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죠. 집값 역시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온기가 확대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오르지 않을 것 같았던 집값, 정말 바닥은 찍은 걸까요?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함께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철근 누락 아파트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약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서울에서는 열기가 점점 더해진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만 여기도 문제는 양극화라면서요. 네. 지금 청약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서울권은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 네. 그러니까 하나의 분양 현장을 위해서 한 100명 이상은 몰려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가 단순히 한 주 또는 분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한 2개월 정도가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경남 밑으로 이제 대전부터 인천 이런 곳 같은 경우,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1대1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쪽 수요가 서울하고 수도권이 다 빨아가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 수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권 같은 경우는 최근 미분양 추이가 또 미분양 물량들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집값이라든지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청약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1.3 대책 이후로는 전국에서 무순위 같은 경우는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의 회복세에 맞춰서 지금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는데 반해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국지적이고 또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경쟁률이 가장 높긴 합니다만 일부 지방에 있는 단지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인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CG를 보면은 예.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방하고 서울하고도 비교하겠지만 지방 안에서도 도심권하고 또는 대도시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도 산업을 지탱을 하고 그 안에서 생산이라든지 고용들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면은 이런 청약 경쟁률이 일어날 수 있고요. 결국은 지역이 어느 정도 성장세를 갖췄다라고 하면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권도 지금은 부산하고 제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하단 쪽에 있는 곳인데 서울하고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도 미분양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또 그 해소되는 과정 안에서 분양 가격이 요즘은 핵심이잖아요. 시세 대비라든지 분양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아파트 뭡니까 이거? 소형 아파트하고 중대형 아파트 이게 또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는 대형 아파트 그렇게 인기 있다가 또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고 또 1인 세대 늘고 이러면서 이제 대형 아파트는 영 안 된다 했는데 네. 이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네. 이제는 또 클수록 좋다면서요. 그러게요. 거거익선? 다다익선 아니고 거거익선. 아니 그런데 지금 청약 경쟁률은 좀 양상이 다르다면서요 또. 네, 지금 보면은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이 좀 큰 것들 그런 것들하고 적은 것들하고는 조금 경쟁률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게 좋기는 하죠. 큰 게 좋은데 큰 만큼 가격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살 수 있는 수요층하고 없는 수요층하고 좀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겠죠. 네. 아무래도 면적이 적으면은 그래도 60제곱 미만 밑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71점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71대 1 정도 나오잖아요. 결국은 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분양가가 좀 낮다 보니까 20대라든지 30대 좀 젊은 세대들까지도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구조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한 중장년층 또는 40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때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청약 경쟁률이라는 거는 좀 저렴하게 사서 또는 내 집 마련 좀
저렴하게 해서 일정 부분 가격이 높아지면은 뭐 시세 차익을 옮겨가면서 60에서 뭐 85제곱미터로 면적을 넓혀가는 그런 구조가 생애 주기에 맞는 그 분양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다 보니까 수요의 그런 크기라든지 뭐 이런 차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평당 공사비가 800만 원을 돌파했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 견해들이 많고 또 지금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예전보다도 커뮤니티도 좋아진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용산이나 이런 곳들 그다음에 도심권에 있는 곳들은 또 고층 개발을 하거든요. 그 고층 개발을 하면은 그 하중을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 뭐 보강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내진이라든지 또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공사비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시장을 본다라면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원자재라든지 뭐 금융 비용들이 커진 그런 상황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강남 상구하고 용산 빼고는 다 풀었거든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를 올리면 그거에 맞춰서 공사 시설이라든지 공사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하고 이 생각들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서울권 같은 경우 뭐 100대 1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이런 심리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해서 지금이 공사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내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꼭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높아지는 그 청약 경쟁률하고 공사비가 올라간다라면은 지금 인근 시세에 대비한 그 주택 같은 경우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예. 그런 신축 단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분양가도 올라갔고 신축 단지에 대한 그 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비교를 해가면서 내 집 마련 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 송 대표님, 이 네. 집값 움직임 말이죠. 네. 한번 송 대표님 견해가 궁금한 게 네. 요즘 이렇게 전반적인 언론에서는 이제 네.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또 막상 또 보면은 현장에서는 또 그 뭐 한두 채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네. 가지고 너무 이게 언론에서 집값 띄우기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아. 지금 실거래들은 예전보다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그 거래된 금액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몇몇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거래량이 밑바탕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기조적인 흐름은 아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점들을 찍다 보면은 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도가 좀 있다라면 그 가격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점들이 굉장히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그 견고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때 이거 실거래가 뭐 1년에 한 번, 뭐 몇 개월에 하나 뭐 국지적으로 한두 건 나온다라는 거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래들은 최근에 뭐 반등하는 거래들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송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29억 한 3천 정도 하거든요. 여기 30억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가격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어느 정도 크기길래요? 지금 205제곱미터니까 약 한 5, 60평 정도, 5, 60평 정도? 평수가 좀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좀 작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84제곱미터의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45억 9천, 약 한 46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가격들을 했을 때는 지금 작년 달에 한 37억 정도 됐는데 이제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초고밀로 지금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3억 정도가 상승을 하고 또 지금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193제곱미터가
29억 8천 정도,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재건축 아파트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말고 좀 타 지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노도강이라는 지역 네. 같은 경우도 최근 반등 거래가 뭐 창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에서 4억까지도 밀렸었는데 이 가격도 최근 들어서 뭐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계동하고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내려갔던 그런 가격선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일정하게 한 1, 2억 정도 반등하는 그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했을 때 그 가격을 터치하지는 못했지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노도강이라는 지역 자체가 금리의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뭐 금리는 동결은 했지만 뭐 실수요자라든지 뭐 젊은 세대들이 사기에는 또 소위 말하는 그 대출이나 부채 비율을 키워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 존재 또 불안 요인 그리고 가격에 뭐 견고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동산도 보면은 최근에 심리에 네.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하니까 네. 시장 분위기 실제로 어떤 거예요 지금? 뭐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논문을 몇 개 한번 봤는데 논문, 예. 주택담보대출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이게 한 1분기 정도 두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네네. 보여지고요. 대신 이런 영향이라든지 시간 같은 경우가 시차를 좀 상당 부분 존재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키워지면은 서울권이 가장 힘을 좀 받고 지방권 같은 경우 힘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이런 민감도나 속도에 있어서도 서울하고 수도권이 좀 더 강하고 지방권까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데 이런 그 뭐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온도차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시장 분위기 살피는 데는 네. 논문보다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여쭤보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봐야겠죠. 배경을 보고. 네. 네. 전세 시장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계약이 늘고 재계약이 줄었다는 얘기는 네. 그냥 이사를 택했다는 얘기인데. 뭐 이사를 택하는 거죠. 네. 비싼 데보다도 좀 싼 데로 가는 거죠. 예. 잠실 같은 경우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를 들면은 10억 정도 했던 전세가 네. 있으면 그 옆에 단지의 동에 한 7, 8억 정도 됐다라고 아, 이제 그때로 네. 옮기는 거죠. 네. 이사를 옮기면서 또는 면적이 요즘 이 금액 대비했을 때 면적이 좀 더 크다 하면은 옮기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요. 대신 이런 이사되는 과정 안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전세에 대한 그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상승하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5주 연속 오름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역전세는 걱정은 많았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졌는데 역시나 뭐 그 언론에서 과하게 지적하는 것보다 시장은 자연적으로 좀 알아서 그 환경 조성도 하고 뭐 잘 찾아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이 시간에도 좀 짚어봤던 내용인데 그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요. 이게 네. 사실 무량판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네. 철근이 누락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무량판 공법으로 이제 지어진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에 본격 착수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요. 네, 지금 뭐 물리적인 시간도 빠듯하다라고 하고 무량판 구조가 이제 주거동까지도 한 곳 같은 게 실내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실내 들어가서 일일이 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리적인 그런 그렇죠. 시간. 그리고 입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순살 아파트라고 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명을 안을 수 있거든요. 가격 예. 하락으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고. 예. 낙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나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가능하고 좀 손쉽게 할 수도 있고 뭐 출근하고 나면은 보강할 수 있는데 실내에 있는 그 주거 그다음에 사생활적인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도를 내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요즘은 또 이제
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홍보한다던데. 네. 아, 이게 홍보 대상이 되네요. 그 정도까지.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분양가에 또 글쎄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어쨌거나 요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에 네. 지금 저 아파트 신규 쪽 네. 그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래도 겁내죠. 사업하는데. 네. 그 아까 인건비 자재비 예. 기본이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비싸지겠는데요, 아파트는. 뭐 비싸질 가능성이 커졌죠. 네. 왜냐하면은 위험이라든지 뭐 감리가 좀 까다롭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거는 그냥 뭐 그 가격에 니네들이 빼먹은 거지 문제가 아니냐라고 네. 지적도 하는 것도 일정하게 타당하지만 예.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이라는 리스크를 가격에 넣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감리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뭐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준공되기 한 1년 전부터 갑자기 자재비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빼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재비 인상될 것을 몇 년 정도를 고려를 한 그런 가격까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의 금융비가 증가를 예.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에 올라가는 거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뭐랄까요? 뭐 그 정부에서도 무량판으로 구조를 하게 되면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아,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열심히 이 무량판 구조로 해라. 그다음에 네. 속도도 하고 공간도 확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전수조사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는 또 조사한다고 지금 이쪽에서 뭐 서로들 난립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얼만큼 책임질 거냐라는 뭐 얘기들도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만요. 지금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쪽에 네. 부동산 개발 회사들 휘청거린다는 네. 거, 디폴트 가능성. 네. 우리 송 대표님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세요? 뭐 심각하게 보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큼 그 건설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쏠림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랬죠. GDP를 인상하는데 네, 네. 그런 데 있어서 뭐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부실이 굉장히 그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이제 성장도 예전보다 조금 성장률도 저하가 되고 있고 예. 인구 구조도 조금씩 개편하면서 인구도 계속적으로 떠받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도 가능성도 일정 부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